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미국 ETF 종목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아예 처음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QQQ, SPY 이거는 뭐 누구나 똑같이 말할 거예요. QQQ, SPY 이렇게 두 개 하시면 됩니다. 미국 나스닥 아니면 S&P 500 이 기업을 그대로 추정하는 그런 주식 ETF를 하시면 되고요. ETF가 뭐냐면 나스닥을 예로 들자면 나스닥 QQQ는 어떤 기업들을 가지고 있냐면 각자 주식들을 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거를 한 보따리에 놓은 게 ETF인데 미국 나스닥 100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QQQ입니다. 그게 매년 16%에서 18%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유하냐면 얘네가 1등부터 100등까지 비중이 다 달라요. 근데 1등은 10% 가까이 투자하고 2등은 8%, 3등은 7% 이렇게 1등부터 100등까지 비중이 다 다른데 QQQ 같은 경우에 1등부터 10등까지의 비중이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성장하고 더 팽창되는 기업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밑에 주식들은 이제 점점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주식들은 계속 빼요. 진짜 별로인 주식들은 빠지고 좋은 주식들은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알아서 여기서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게 1등이 되고 계속 이 비중이 커지는 주식들로 내가 투자를 하면 좋은데 그거를 내가 못하니까 자동으로 이게 되거든요. 원래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중이 1등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애플이 1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엔비디아가 1등이고 이렇게 계속 비중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여기서 QQQ라는 이 ETF가 자동으로 해줘요.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뭐 건드릴 게 하나도 없고 대신에 수수료가 있는데 요 수수료를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QQQ 말고 QQQN 이라는 주식을 하면 되고요. 요게 한 배짜리, 그러니까 베타 값으로 따지면 1.18, 뭐 1.17 뭐 이렇게 되는데 요 정도는 내가 전체 자산이 1억이다. 그러면 1억 전체 다 지금 사셔도 됩니다. 네. 그만큼 추천하는 종목이고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뭐 마이너스 10%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QQQ를 좀 덜어내고 나는 더 공격적으로 가겠다. 그럼 2배, 3배 레버리지를 추가하면서 베타 값을 올리는 거야. 내려갔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책을 보시면 이제 나와 있고 이렇게 투자를 ETF로 하시다가 뭐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서 테슬라는 기업이 좋아 보여. 그럼 거기다가 30% 추가를 하는 거고 이러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내가 운용을 해 나가는 거죠. 나스닥이라는 섹터랑 S&P 500이 S&P 500은 전 세계 1등부터 500개예요. 그리고 나스닥은 기술기업 100개인데 저는 QQQ를 더 추천을 드리는 게 지금 AI 기업이 그리고 AI가 저는 앞으로 10년, 20년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술기업이 지배를 하지 하이네켄 뭐 이런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케찹 하는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지배를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기업들은 그냥 인플레이션만큼은 오를 거고 그것보다 더 아웃퍼폼하는 게 기술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타를 조금 더 올리셔라. 그러면 스파이보다 QQQ. 근데 내가 나이가 있으신데 뭐 60대가 넘으시고 70대가 넘으셨는데 QQQ 이런 거 하기 좀 부담스러우시다. 그럼 스파이에 넣어두시고 그것도 부담스럽다. 그럼 배당주 받으면서 이렇게 배당주도 그 계속 월 내가 생활비를 벌 수 있으니까 그거는 또 나이에 따라 내 성향에 따라 그리고 나이에 따라 그리고 뭐 한 달에 내가 뭐 수익이 얼마인지 이런 거에 따라 레버리지 베타 값을 얼마로 할지 좀 정하시면서 그렇게 다각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를 하기 위한 증권사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키움증권 해외 주식 이제 어플을 쓰고 있는데 ETF는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도 다루고 뭐 똑같이 다루는데 일단 1번 수수료,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있어요. 그 해외 주식을 할 때 이제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있었는데 뭐 우리 정부는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걸 싫어하시니까 국내 주식을 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수수료 이벤트는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수료가 가장 싼데 일단 수수료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증권사가 사고를 쳤는지 안 쳤는지 만약에 이 거래가 이게 됐어야 되는 건데 거래가 안 되게 한 증권사도 있어요. 이슈들이 있는 증권사들 좀 몇 개 있어요.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이런 사건 사고가 만약 이때 체결이 됐어야 되는데 체결이 안 됐어. 근데 전화하니까
왜 처리를 안 됐냐 이러니까 고객님 뭐 증거 있습니까? 뭐 이런 그런 증거사도 있고 이제 그런 증거사를 다 거르시고 그리고 규모가 좀 큰 데를 하세요. 왜냐면 규모가 좀 커야 이제 그런 문제가 잘 안 생기고 그리고 보상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증거사가 하시고 또 UI 같은 것들도 나한테 좀 친숙한지 뭐 토스증권 같은 경우에 요즘 세대들이 많이 쓰는데 그런 편리함을 잘 제공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증권사들 나만의 그런 거를 좀 보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어디 추천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뭐 광고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키움증권을 쓰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적금 대신 ETF 투자를 추천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포트폴리오와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요? 예적금도 투자입니다, 여러분. 예적금도 투자예요. 예적금이 뭐냐면 원화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이 보통 금리가 이제 수령하는 게 한 2% 정도 돼요. 많이 받으면 뭐 2.5%. 나는 이제 매년 수익률을 2%를 가져가겠다. 이러면 예금에 투자하는 겁니다. 대신에 예금은 리스크가 제로죠. 예금자 보호법이 있으니까 나눠서 투자하면 리스크가 제로인데 사실 원화에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이런 식료품이나 아니면 집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의식주가 다 인플레에 연관이 되어 있고 사실 이 마시는 물도 뭐 옛날에 10년 전에는 500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1,000원, 2,000원. 그러니까 이게 위협으로 다가와야 돼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이게 원화에 투자하는 게 리스크라는 걸 모릅니다. 월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월에 3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하다못해 최저임금도 인상이 되는데 이 현금이 그 인플레만큼 오르지 않으면 만약에 인플레가 5%야. 그럼 내 자산도 1년에 5%가 오르지 않으면 내 자산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깎인 거냐면 인플레는 보이지 않는 국가의 세금입니다. 국가가 세금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냐면 이제 국가는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돈을 풀어야 표를 얻고 민주주의는 결국엔 돈을 풀어서 이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돈을 계속 풀다 보면 이제 망하고 다시 공산주의로 가고 사회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이제 그 돈을 푸는 이유가 지금까지 막대한 빚을 졌지 않습니까? 돈을 풀어서. 그럼 그 빚에 대한 국채를 찍으면 그 빚에 대한 이자를 줘야 돼요. 그 이자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국채를 찍어내고 이자로 뭐 1년 예산에 뭐 20%를 내고 있는데 이게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를 갚으려고 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미친 정치인이 나 이제 정상화 시키겠어. 우리 제대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이제 뭐 마약 같은 거 맞지 말고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 몸이 건강해집시다. 이러면서 유기농 뭐 브로콜리 먹을 것 같아요? 단 한 국가도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인간은 욕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욕망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찍어주질 않아요. 마약을 이렇게 이미 계속 막고 있는데 어느 누가 갑자기 유기농 음식 먹고 치료하자고 하겠습니까?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단점이 이거예요. 계속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은 이제 마약을 맞고 국채를 찍어낼 거고 재정 지출을 이제 확대하면서 더 이제 돈을 풀 건데 그러면 인플레가 얼마나 올라가냐? 한국은요, 정확히 이제 한국 부동산이 7%씩 올라요. 매년이에요, 매년. 하락한 거 다 합쳐도. 근데 소름 돋는 그게 서울 부동산인데 7% 오르는 게 왜 그러냐? 통화를 7%씩, 8%씩 풀어요, 똑같이. 그만큼 딱 서울 부동산이 올라요. 그러면 내 집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전체 자산이 7% 올라야 본전인데. 그래야 집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레버리지 해야겠죠. 레버리지 해서 인플레보다 높은 수익. 그리고 S&P 500 10%보다 높은 수익. 그거는 레버리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회사원이 뭐 한 달에 300만 원, 그럼 500만 원 번다고 쳐요.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1년에 1억을 모았다고 쳐요. 안 되거든요. 1년에 1억씩 모아도 절대 못 삽니다, 서울 부동산은. 정부가 인플레 하겠다는데 이걸로 인플레로 세금 걷어서 돈 재정 적자 이거 없는 것처럼 만들겠다는데 왜냐하면 인플레가 높고 재정 더 지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년에 이제 7% 8% 풀던 게 그리고 뭐 이자로 20% 내던 게 재정을 더 풀잖아요. 그럼 퍼센티지가 낮아지거든요. 그게 내가 세금으로 걷는 거라니까, 이제 인플레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인플레를 맞서 싸우는 모두가 이제 태어났을 때 기저귀 필요하잖아요. 기저귀도 인플레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를 안 낳고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인플레가 너무 심하기 때문인데 요거를 맞서 싸우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
되는데 예적금은 2%, 인플레보다 낮은 마이너스인 상품을 내가 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떤 걸 선택했냐? 예금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선택했다는 거죠. 집을 살 때도 레버리지로, 전세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은 못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레버리지고, 뭐 집 담보 대출을 받는 것도 레버리지고, 그것도 뭐 베타가 2가 되겠죠. 뭐 10억, 20억짜리 집 사는데 10억이 대출이면은 뭐 베타가 2가 되겠죠. 근데 집 살 때 사람들 무서워합니까? 베타 막 4, 5 막 이렇게 돼도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하거든요. 실물이 있으니까. S&P 500이 그렇다고요. S&P 500은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을 뭐 70%를 보유하고 금융자산 30%면 미국 국민들은 70%가 금융자산이고 30%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부동산 떨어지면 나라에서 살려주죠. 근데 미국은 뭡니까? 주식 떨어지면 나라에서 살려줘. 왜냐면은 401k라고 은퇴를 하는데, 은퇴할 사람들이 여기에 나스닥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만약 마이너스 30%, 40% 나봐요. 그럼 내 은퇴 자산이 10억인데 막 7억으로 깎여. 그럼 표 주겠습니까?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먼저 표를 받는 게 우선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재정 정책 써야 되고 돈 풀어야 되고요. 내리면 더 풀어야 됩니다. 2배. 코로나 때 실업률 증가하니까 풀었죠. 근데 뭐 유기농 음식 먹는 게 돈 푸는 게 아니라 기업들 망하게 놔두고 표 잃게 만들고 망하게 다시 리셋하는 게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재정적으로 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다시 리셋하고 시작하는 게 건강한 길인데, 이미 이제 자본주의의 현대 사회는 그 길로 가기에는 이미 너무나 먼 길을 걸어왔다. 우리는 이제 로마 제국이 망한 그 길로 다시 가고 있고, 이게 망할 거고, 근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동안은 안 망할 거다. 결국에 나중에 10년 뒤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돈 2배, 4배 더 풀면서 아, 그때가 싼 좋은 시절이었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10년 뒤에 예금 10년 한 사람하고 S&P 500 10년 한 사람하고, 제가 진짜 이건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뭐 S&P 500이 마이너스 50%를 찍던 70%를 찍던 10년 뒤에는 S&P 500 한 사람이 뭐 2배, 3배, 4배도 아니고 그냥 압도적으로 뭐 그냥 이겨 있을 거예요. 예금만 한 사람이. 이건 진짜 장담해요.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S&P 500은 진짜 뭐 나스닥 버블 이런 거 다 해도 마이너스 50%가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S&P 500이 마이너스 10% 하면은 너무 좋아하시고, 20%면 자산 팔아서 레버리지 들어가시고, 마이너스 30%다. 진짜 내가 입고 있는 빤스까지 다 팔아서 그냥 레버리지 습에 들어가시면 돼요. 30% 떨어지면. 근데 50%까지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럼 뭐 대출까지 다 하세요. 그냥 뭐 금반, 돌반지 이런 거 다 팔아서 그냥 레버리지 올인하면 우리는 그냥 자본주의 인플레 파이팅 해서 그냥 끝났다. 뭐 10억, 20억 이상 벌었을 거다.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예적금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60, 70대 이상 분들도 예적금 하지 마시고 배당을 받으세요. 차라리. 예. 배당도 4% 받아요. 안전하게 우상향하면서. 그것도 싫다. 그러면은 달러로 4% 받는 미국채, 그거라도 하세요. 예금은 아닙니다. 원화 롱베팅 아니에요. 원화 롱베팅 하면 망합니다. 왜냐? 뭐 이재명 정부께서 이제 매년 8% 이상 돈을 더 푼다고 하니 8% 이상은 뭐 원화 하락하는 거가 매년이에요. 그럼 그 빼면은 마이너스 6%죠. 예금하면 마이너스 6%씩 내 자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금하지 말고 적어도 S&P 5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초보자가 ETF 종목을 고를 때 가장 피해야 하는 투자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먼저 베타를 보세요. 이 ETF 종목이 베타가 몇인지. 뭐 핀비즈나 야후파이는 그냥 다 티커로 검색해 보시면 그 여기 밑에 정보란에 베타라고 나와요. BETA. 베타 값이 몇인지. 잘못해서 인버스 종목 베타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타가 뭐 정확히 1에서 3 사이인지 1에서 4 사이인지 이런 거를 1번으로 보시고, 베타 값이 몇인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베타 값이 2야 그러면 1억 중에 5천만 투자해도 그 내 자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계산이 되셔야 돼요. 베타가 3이야 3천만 원만 사면 나 베타 1 끝난 거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1,000만 원치 샀을 때 베타가 얼마나 오를까, 이런 거 계산하시면서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몇이 될까. 내 전체 포트가 베타가 2를 안 넘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종목 베타가 막 4.6이야 이러면 조금만 추가해야 되겠죠. 아무리 이 종목이 좋다고 해도 이 종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뭐 신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비중 전략을 하는 것이고, 또 항상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이 섹터가 좋다더라, 뭐 우주 방산 이렇게 좋다고, 뭐 AI 섹터, 반도체 섹터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죠. 이러면은 이제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내 포트폴리오를 안전한 베타로 갖춰 놓으시고,
내 베타를 목표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베타가 2가 넘으면 나는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하면서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가져가겠다, 이런 계획들을 잘 세우시고, 그런 섹터나 이런 거를 따라가지 말고 내 중심, 내가 언제 뭐 얼마나 투자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몇을 투자하나, 이것부터 확립을 일단 하시고, 그리고 시가총액 작은 주식들 합친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거래량 많고 그 시총이 좀 큰 규모의 ETF 해야지, 너무 작은 애들 뭐 1000억 단위 이런 애들 하면은 얘네는 베타가 뭐 10 이상일 수도 있어요. 베타가 표기되어 있는 거는 막 7 이런데 막 10 이상 될 수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베타가 적절하면서 그리고 규모도 크고 이런 것들만 해도 지금 반 이상은 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해서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투자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공부해서 투자했으면은 경제 석학들이 이미 다 부자가 됐겠죠. 공부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시장에 포지션을 노출할 건지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고 어떤 주식을 사도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베타 값은 맞추자고요. 내가 시장이 10% 오면 20% 흔들릴지 30% 흔들릴지 이거 먼저 정하고 가자고요. 베타 값 정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주식을 사고 현금 보유하고 이렇게 다 하면 돼요. 뭐 아이렌을 사든 팔란티어를 사든 로켓랩을 사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먼저 나부터 알자고요.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내 그릇이 어딘지, 변동성 어디까지 감당할 건지. 이거를 못하니까 뭐 아이렌 같은 거 1억 있는데 1억 원을 다 사가지고 아이렌 뭐 마이너스 30%니까 그럼 내 베타가 지금 4.6인데 나는 베타를 4.6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베타가 1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자기 베타 4.6으로 올려놓고 그럼 내려가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베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려가면 베타 더 채우죠. 결국 오르잖아요.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투자법 이런 거를 자기를 먼저 알고 해야 되는데, 어떤 투자법이 유망하더라,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이 이런 ETF를 사서 잘 됐더라,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네, 어떤 걸 해도 돼요. 어떤 투자법을 해도 나 먼저 알자. 네, 요겁니다. TQQQ와 테슬라에 목숨 걸고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RS 레버리지 베타 투자법을 개발한 이제 RS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레버리지, TQQQ가 레버리지인데,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목숨 걸고 투자하는 이유가 사실 빠르게 부자 되고 싶어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목숨 걸고 투자를 한 겁니다.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건강하고 시간, 사람들은 이제 모두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뭐 건강이나 시간 이런 거를 쏟아 부을 수 있는 거고, 근데 행복이라는 게 이제 가장 뭐 밑받침되는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시간하고 건강 이 두 가지를 꼽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을 벌려면 내가 시간을 갈아 넣어가지고 노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을 또 갈아 넣어가지고 내가 달려서 이 돈이라는 걸 마련하고 그 돈을 쓰면, 그리고 또 많아지면 어떤 집을 사거나 차를 사면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이런 행복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 행복 기준에서는 시간하고 건강인데, 이 두 개를 자유롭게, 시간을 자유롭게 쓰려면 먼저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제 유튜브를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저는 그 유튜브 설명이 이제 10 밀리언웨어가 되는 게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0 밀리언웨어가 지금 환율로 따지면 이제 한 15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그 길을 지금 계속 달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투자 시작했을 때 2016년, 17년 이때 투자했을 때보다 자산이 거의 1000배 가까이 이렇게 늘었는데, 그게 이제 뭐 레버리지, 저한테는 이 길을 달성하게 한 게 레버리지였거든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학벌도 좋지 않고, 그리고 회사도 다녀본 적이 거의 6개월 다녀본 거 빼고는 없어요. 대기업을 달 수 있는 거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일을 잘하냐, 또 몸도 약해가지고 일도 잘 하지도 못합니다. 몸 쓰는 일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시간을 레버리지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돈을 레버리지 하자.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거고, 테슬라도 저한테는 레버리지였어요. 코로나 때 투자를 시작했는데 하루 자고 일어나면 그냥 뭐 100불씩 오르는 그런 기업이었고, 80불에 시작한 게 뭐 1000불 넘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레버리지였는데 레버리지를 어떻게 투자를 하냐, 그러면 레버리지를 어떻게 안전하게 투자를 하냐, 이 방법을 제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의 베타를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 원이 있으면 내 전 재산이 1억이에요. 그럼 1억이면 3천만 원만 TQQQ에 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은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TQQQ가 3배거든요, 3배. 그 3배짜리를 30%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7천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떤 효과냐면, 여러분들 QQQ 아시죠? 그 QQQ가 나스닥을 1배짜리로 이제 추종을 하는 건데, QQQ 연간 그래도 평균 수익률이 뭐 16%, 18% 됩니다. QQQ 나스닥만 따라가도 연간 16%예요. 우리가 인플레가 뭐 1년에 뭐 체감으로 하면은 4, 5% 정도 되니까 서울 아파트가 1년에 7%씩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가 7% 오르니까 우리 자산도 그만큼은 올라야 기본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 인플레나 아니면 서울 아파트 정도는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체 자산을 어디다가 투자할 거냐? QQQ에 투자하면 내 전체 자산이 16%가 올라요. 1년에.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제가 개발한 베타 투자법은 뭐냐면 QQQ를 베타 1로 노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S&P 500 SPY 그 ETF가 베타가 딱 1인데, 그거를 1억을 SPY 스파이에 전부 다 넣으면 내 베타가 정확히 1이 돼요. 근데 정확히 1이 되는데 1억을 S&P 500에 넣어서 계속 가지고 갈 사람도 없거니와, 그렇게 넣으면은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1억을 거치해서 넣어서 잘 갔어요. 오케이. 계속 1년에 S&P 500은 1년에 이제 10% 정도 오릅니다. 이거를 계속 투자를 해서 올랐어. 근데 사람들이 요거를 떨어지면, 요게 만약에 저번에도 뭐 23년, 22년 이제 금리 올릴 때 뭐 30% 이렇게 폭락을 했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1억 투자한 게 마이너스가 찍히니까 요거를 그냥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두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하락도 내가 다 먹고 상승하면은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레버리지 3배짜리 했으면 이미 7천만 원 현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7천만 원 현금으로 여기 레버리지를 더 사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그러면 베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베타를 늘리고, 올라갈 때도 계속 베타를 늘려서, 만약에 그 이전 최고점을 이렇게 회복을 했으면, 이때 나는 자산이 여기서 베타가 뭐 2였으면 1에서 떨어질 1에서 2까지 늘렸으면 베타 막 3, 4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 자산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돼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베타 투자법이 이렇게 레버리지를 조금 들고 있으면서 현금을 보유해서 이 베타 값을 맞추자. 그러니까 내가 개별 주식에 얼마를 투자해도, 개별 주식도 핀비지나 야후 파이낸스 검색해 보면은 베타 값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 몇 프로를 가지고 있고, 이 주식의 베타 값이 몇인지, 그리고 레버리지는 3배니까 베타 값이 몇인지, 이걸 다 곱해 하면은 딱 내 숫자로 나와요, 베타 값이. 제 채널 가시면 계산기가 무료로 배포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베타 값에 따라서 내가 지금은 만약에 베타가 2다. 그러면 내 전체 자산이, 그 S&P 500이 자산은 2% 오르는 거예요. 베타가 2면. 그러면 S&P 500이 뭐 10% 오르면 그 내 베타가 2니까 내 전체 자산은 20% 오르겠죠. 근데 이제 떨어질 때도 2배로 떨어집니다. 오르고 내리고가 베타 값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개발한 게 제 RS 베타 투자법이고, 또 거기 책도 이제 이렇게 내가지고 그렇게 제 투자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베타 투자법으로 투자하면 좋은 게, 그러니까 베타 투자법이 제가 뭐 특별해서 뭐 이런 방법론을 만든 게 아니라, 이 베타는 누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베타 값이 몇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 들고 있고 이 주식 들고 있고 뭐 ETF 들고 있어. 그러면 내 전체 베타 몇이지?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무조건. 베타 투자법 뭐 이런 거를 몰라도,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는지, 시장이 이렇게 우상향하면 베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출렁거림이 높아지는 거고, 베타가 이 시장 1과 가까워지면 이거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변동성이 없는 거고, 베타가 높아지면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주식, 그 좋은 주식이 바로 AI의 저는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를 개별 주식으로 억 단위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도 저는 테슬라 비중이 30% 이하, 그리고 나머지는 QQQ나 TQQQ 이렇게 지수 ETF, 그리고 지수 레버리지 ETF 이렇게 보유를 하면서 베타를 맞춰서 시장 사이클에 따라, 변하는 사이클에 따라 베타를 얼마로 가져갈지 이렇게 정하는 이런 투자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베타를 가장 쉽게 정할 수 있는 것이 현금을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레버리지 ETF, 그것도 3배 레버리지 ETF, 요거를 보유함으로써 현금을 보유하는 이런 투자법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개별주가 베타 값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들은 베타 값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테슬라가 베타 값이 1.8입니다. 1.8이면 테슬라를 예를 들면 베타 값이 1.8이면 S&P 500이 10% 오르면 테슬라는 18%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베타가 1.8이라는 의미인데 그만큼 변동성이 테슬라가 S&P 500보다 1.8배로 흔들거린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S&P 500은 그 500개 기업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작을 수밖에 없고 테슬라는 개별 기업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훨씬 클 수밖에 없죠. 그 유동성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베타 값이 몇인 주식이 적당하냐? 전 최대 4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베타가 이 그래프로 하면은 이 포물선을 이 지수 함수, 역지수 함수처럼 이렇게 그 효율이 있어요. 효율이 지수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4, 베타가 1부터 4까지 이렇게 했을 때 4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급감을 합니다. 왜냐면 레버리지는 만약에 3배짜리라고 하면 3% 올랐다가 3% 떨어지면 이게 1배짜리는 거의 그대로인데 3배짜리는 좀 더 있어요. 결국에 이게 변동성 끌림이라는 현상인데 그게 베타 값에 따라서 변동성 끌림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4 이상 넘어가면은 이 변동성 끌림이 너무 심한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가 크면 클수록 손해인데 그게 너무 작으면 또 레버리지를 하는 그 효용이 없고 그러면 너무 크면은 이게 그냥 녹아버려요. 만약에 하루 만에 10% 올랐다가 만약에 다음날 10% 떨어지면 원금이 손해가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크면 클수록 더 손해기 때문에 베타 값은 4 이상은 위험하다. 개별 주식이 보통은 이제 베타 값이 2가 넘습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들 뭐 예를 들면은 한국인이 정말 많이 사는 뭐 아이렌 같은 주식 베타가 4.6이에요. 근데 아이렌 레버리지를 한다? 레버리지 2배만 해도 베타가 9가 넘습니다. 그럼 9면은 이렇게 갔다가 그냥 이제 뭐 쉽게 말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원금도 못 찾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근데 TQQQ 베타가 몇이냐? 3.4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장 안정적인 베타 값이 3에서 4인데 요 정도는 레버리지 상품을 그 변동성 끌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금을 보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요 정도 끌림은 감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되는 게 TQQQ 정도까지 뭐 그 이상 4 이상 넘어가는 건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하지만 그 이하로 좀 갈 수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변동성 끌림이 있더라도 스왑 이자를 내면서 비용을 내면서 하더라도 우리가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막대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최악의 시기에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면 리스크 대응법은 무엇인가요? 사실 지금도 최악의 시기죠. 투자가 늦어지는 게 정말 최악이라고 보고 저는 이 베타가 0인 게 제일 최악이라고 보고 오히려 베타가 마이너스인 분들도 있어요. 지금 대출을 했는데 요거를 없고 이제 대출한 그거를 이제 원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베타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는데 내 거는 자산은 점점 깎이는 약간 그런 구조가 될 건데 그러니까 자산을 이제 보유하는 게 베타를 1로 맞춰 놓는 게 시장 수익률이라도 따라가자고요. 이게 기본이고 우리 투자자들은. 근데 만약에 내가 닷컴 버블 진짜 최고점에서 투자를 했어요. 닷컴 버블이 회복하는데 15년 20년 이렇게 길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닷컴 버블 꼭지점에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어. 그래도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닷컴 버블이 80%가 떨어졌는데 진짜 여기서부터 막 하루에 막 7%, 8%, 10%씩 떨어져. 레버리지 막 20%씩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베타가 만약에 하루에 막 0.5씩 줄어들어. 내 베타가 만약에 1로 맞춰놨어요. 근데 베타를 아니면 닷컴 버블 때 좀 내가 무리를 했어. 베타가 3까지 갔다고 치자고요. 베타가 3으로 가서 근데 그게 꼭지점이었어. 근데 80% 폭락을 했으니까 베타가 3이면 80%면 거의 뭐 그거 단순히 곱해도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음해복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상수에서 마이너스가 계속 누적이 되면 하락폭이 줄어듭니다. 이게 레버리지는 좋은 게 이 음해복리 때문에 이 하락폭이 좀 줄어들어서 이때마다 우리가 베타가 만약에 하루에 뭐 0.3, 0 이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레버리지로 매수하는 거예요. 계속 채워서. 왜냐면 우리 현금이 있으니까. 근데 뭐 나는 만약에 10% 떨어졌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하락의 끝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또 몰빵했어. 그러면 월급으로 다음 달 사면 돼요. 계속 사서 보유하고 근데 계속 떨어져. 만약 여기서 뭐 반토막이 더 났어. 그럼 내가 1배짜리 아니면
테슬라처럼 베타가 1.8 이런 거 팔아서 3배 레버리지 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닷컴 버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최악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 최악의 시기에서 고점에 레버리지 몰빵 때린 사람이 한 달마다 그냥 정기적으로 레버리지 1000불씩 산 거랑 그냥 한 배짜리 계속 들고 있으면서 한 배짜리 1000불씩 산 거랑 비교해보면 TQQQ 1000불씩 산 사람이 몇십만 % 이렇게 앞질러요. 그 한 배짜리를 계속 산 사람보다. 그러니까 베타 투자자들은 하락장이 오면 기뻐해야 돼요. 하락장이 왔을 때 레버리지를 산다는 거는 축복입니다. 하락장일 때 저는 레버리지만 샀어요. 한 배짜리를 사는 게 아니라 무서우면 팔잖아요. 무서우면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네. 왜 사냐?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은 그래프 지표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M2. 우리가 통화량이 어떻게 풀리는지, 연준이 돈을 어떻게 푸는지. 그 M2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거 누구나 아는 거라서 뭐 누구나 설명하겠지만 M2 그냥 지수 함수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어요. 저는 이 지표 하나만 믿습니다. 돈을 얼마나 푸는지. 돈은 계속 풀리니까 그럼 우리는 인플레이랑 싸워야 되는데 인플레이랑 어떻게 싸울 거냐. 현금으로 인플레이랑 싸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인플레가 올라가면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으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 그러니까 인플레만큼 오르는, 그 이상 오르는 자산을 소유하는 거죠. 우리가 강남 아파트 지금 뭐 50억, 100억 가지 않습니까? 강남 아파트보다 S&P 500이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강남 아파트를 사냐? 그들은 레버리지 끼고 샀거든요, 옛날에. 그때는 뭐 옛날 시절에는 다 이제 대출이 뭐 80%, 90% 나오고 이렇게 레버리지를 부동산에 한 거란 말이죠. S&P 500보다 수익률이 낮은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레버리를 똑같이 S&P 500에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강남 아파트 50억 갔을 때 우리는 100억, 200억 돼 있는 겁니다. 사람들 다 아는데 이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사람들 왜 안 해요? 이거 S&P 500은 당장 지금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집은 못 팔거든요,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대부분 못 된 거고.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하락할 때 레버리지를 베팅하면 최악의 시기에 투자했어도 그 M2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베타 1 최소로 맞춰놔야죠. 만약에 부동산을 이미 사놨어. 그러면 현금이 만약에 5억 있어. 그럼 5억 다 S&P 500에 일단 지금 투자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베타 1이고 만약에 불안해. 그러면 2배짜리 레버리지 2억 5천 사시고 2억 5천에 현금 보유하시고 근데 나는 좀 더 수익률을 얻고 싶어. 3배짜리 한 3억 사고 나머지 2억 현금으로 보유해서 뭐 베타를 한 2 이렇게 맞춘다든지. 베타를 내가 높일지 아니면 지금 내릴지 요거는 매크로 그거마다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책이나 뭐 제 책도 참고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각자 시장 판단에 맡기시면 되는 거고요. 처음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려는 초보자를 위한 레버리지 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은 처음 레버리지 하시면 3배짜리가 무서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그리고 3배짜리가 이 변동성이 크면 나중에 이제 남아있는 원금도 작아지는 이 변동성 끌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초보 입장에서는 내 자산이 조금이라도 깎이는 게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1배짜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시고 2배짜리가 있어요. 2배짜리는 QLD라고 해요. QQQ가 이제 하면 QLD라고 나스닥 2배짜리인데 그거는 이제 베타가 한 2 정도 됩니다. 2.4 정도 될 거예요. 2.3에서 2. 뭐 그런 거는 이제 만약에 1억이 있으면 7천만 원 QLD에 넣으면 베타가 한 1.3에서 4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베타 값이면 내가 시장이 10% 오르면 내 전체 자산은 13%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근데 나는 시장보다 아웃퍼폼을 하는데 현금이 3천만 원 있네? 그러면 시장 내려갔을 때 사야겠네? 레버리지를 살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초보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레버리지를 몰빵을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고 절대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베타를 계산해 보세요. 베타가 지금 TQQQ를 얼마어치를 샀을 때 현금 만약에 5천만 원 있고 뭐 3천만 원 있고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베타 값이 내가 TQQQ를 얼마 샀을 때 베타 값이 이 정도 나오는지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보시고 베타 계산기 다 있거든요, 저희 채널에. 그거를 보시고 베타를 계산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몰빵하지 말고 그리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 이거 2개 레버리지만 하자, 제발.
요거 두 개 레버리지만 해도 정말 힘드실 겁니다. 이 3배 레버리지는 뭐 마이너스 80, 70%, 마이너스 50%는 뭐 장난이에요. 마이너스 50% 가려면은 지수가 17%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이 5%, 10%만 떨어져도 뭐 세상 망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얘네 3배짜리 뭐 30%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살 수 있는 현금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베타가 막 개별 주식 막 베타 4 넘어가는데 개별 주식 2배 레버리지다? 베타가 8인데 이거는 진짜 녹습니다. 베타는 4. 진짜 많이 쳐줘야 4.5. 뭐 속슬 같은 거, 그것도 이제 변동성 끌림이 심해요. 그 정도. 베타가 4 넘어가는 거는 절대 그냥 쳐다도 보지 마시고, 베타 4 이하는 아무리 물려도 내가 오래 가져갈 수 있으니까 베타 4 이하로 우리 가져갑시다. 베타 4 이하인 거는 뭐 어느 것도 되는데 뭐 영국장에 상장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테슬라 3배 레버리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로 테슬라 뭐 100배 커져도 테슬라 3배 레버리지 원금 처음에 그거 회복 절대 못합니다. 고점 절대 못해요. 어떤 유튜버가 그 3배 레버리지 영국장에 그거 사가지고 진짜 알거지 됐거든요. 왜냐면은 그 베타 값을 몰라서 그래요. 베타가 막 3배면은 막 베타가 6, 7인데도 그렇거든요. 20토막 나고 30토막 나는 거 베타 값을 계산을 못하는 겁니다. 내 자산의 베타가 몇인지. 4는 넘기지 말자고요 우리. 네. 초보분들은 2 이하 2배짜리로 처음에 시작을 해보시고, 하락장이 오면 반대로 3배 하실 수 있다, 이런 용기를 가져보시고, 그 용기는 또 제가 채널에서 많이 드리니까. 저는 제 돈을 실제로 투자하고 거의 한 10억 가까이 금융자산이랑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공개하니까 그거 보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버리지 투자 시 현금 비중 전략은 무엇이고 현금은 어떻게 보유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하면 이제 당연히 현금이 보유가 자동으로 된다는 건 이해하셨죠? 1배짜리 가지고 있으면 현금이 없습니다. 베타도 낮아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베타 투자자고, 그리고 나를 아는 투자자고, 그리고 젊으면 젊을수록 저는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베타 값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제 베타 값이 높아지면 현금 보유도 그만큼 많이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 현금을 얼마로 이제 하냐, 요거는 내가 베타가 몇인 주식을 선택을 하냐에 따라 달려있고, 만약에 베타가 3이나 4인 3배 레버리지 짜리를 투자를 하는데 베타를 2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현금이 거의 한 5천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레버리지 주식을 높이고 현금 비중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레버리지 비중을 좀 낮추고 현금 비중을 낮출 것이냐, 이거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베타 투자고, 현금을 뭐 얼마 보유해라 이런 거를 정해드리진 않아요. 그냥 베타를 지금 장세에서는 뭐 베타가 무조건 1 이상, 그래야 내가 상승할 때 모든 상승분을 내 자산을 노출시켜서 그만큼 내가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1 이상, 이거는 항상 강조하는 거고, 그렇게만 맞추시면 되고, 현금은 그렇게 맞추시는데, 현금을 그러면 어떻게 보유하냐, 만약에 베타가 내가 3이고 현금이 뭐 한 7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원화로 보유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보유해야 됩니다. 달러로 보유하는데, 그럼 그 달러는 어떻게 하냐, 달러 채권이 있어요. 단기 채권. 장기 채권은 저는 사라고 안 합니다. 장기 말고 단기예요. 단기 채권은 가격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단기 채권이 좋은 게, 이 국채를 사면 이자를 주잖아요. 미국채 단기 채권을 사는데 SGOV라는 그런 주식을, ETF를 저는 사는데, 그게 한 4% 사이의 그런 금리를 줍니다. 이제 이자를 주는 거죠. 월배당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달러, 내가 이제 베타를 맞춰서 나머지 현금이 있으면 이거는 달러로 보유해서 연 4% 수익을 받으면서, 그걸로 이제 스왑 이자라든지 그 변동성 끌림은 해칭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왜 현금을 원화로 보유하지 말라는 거는 전 세계 다 알죠. 원화가 전 세계 2등인 거. 우리 정부가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풀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은 돈을 풀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도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원화가 아닌 달러로 보유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금으로 보유하거나 아니면 원자재로 보유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다 그것도 이제 베타 값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조절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을 달러 채권 이렇게 보유해서 매달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약간, 지금 금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긴 한데 금이나 은 이런 원자재 쪽도 보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적으로 엔비디아 폭등 전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026년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엔비디아가 지금 4 트릴리언을 이제 돌파를 했는데, 테슬라는 지금 1점대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테슬라를 투자하면서 그 유튜브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제 RS 목표가는 4트릴리언이다. 그때도 이제 테슬라가 그 맥도날드보다 쌌을 때가 있습니다. 거의 뭐 그 정도였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 23년도 1월, 뭐 12월 이때 100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109불에 저점이 100달러였는데 이제 제가 109불에 매수를 했어요. 그때 전설적인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이제 맥도날드랑 비슷했어요. 시가총액이 뭐 3,400빌리언? 예,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테슬라 목표가 4트릴리언 될 거다. 그럼 지금 한 3배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테슬라가 저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들지만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이미 AI로 가장 먼저 돈을 번 회사가 테슬라고, 왜냐면 지금 풀 셀프 드라이빙이 지금 뭐 당연하게 됐어요. 이 자동으로 테슬라가 운전해서 가는 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은 알 텐데, 이게 지금 당연한 시기에 사람들이 그거를 없으면 이제 운전을 못할 정도로, 세마이 트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류업계를 바꿀, 그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 대륙횡단 하는데 뭐 며칠씩 걸리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운전하면 인건비가 이제 없어지죠. 그러면 그런 거에서 오는 혜자가 지금까지 만든 거에서도 그런데, 지금 뭐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뭐 그로그 AI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망,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하는 거를 봤을 때 진짜 AI 버블이 오려면, 그리고 진짜 AI가 버블이라면 테슬라가 3배 정도 올라서 4트릴리언 정도는 가야 그때부터 버블을 논할 수 있다. 그 정도 가면 엔비디아는 지금 4트릴리언을 이미 넘었는데, 그때는 엔비디아가 한 10트릴리언 정도 되는 거죠. 그 엔비디아는 버블이 오면 한 2.5배 정도 되는 거고, 테슬라는 버블이 오면 적어도 3배 이상은 가야 된다. 저는 적어도 4트릴리언이에요. 지금 주가가 뭐 400에서 50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0불을 간다는 거죠. 1200불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거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차트를 항상 보여드리는데, 테슬라는 그리고 정확해요. 이 차트가. 테슬라는 개미들이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숏이 가장 많이 몰려요. 공매도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그런 주식이기도 하고, 너무 정직합니다. 내려오면은 공포의 개미들이 던져서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그 기관들이 찍어 누르기 때문에 이 일정한 이 채널링 안에 주식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밑에서만 사는 거죠. 적어도 중간 이하에서만. 그러면 여기서 사면은 이게 이제 이번 연도 30년 안에는 결국 4배를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개별 종목으로 보유하는 게 테슬라고, 테슬라는 AI 산업에 뭐 피지컬 AI도 가지고 있지, 소프트웨어 AI도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 AI의 화폐인 전력망도 가지고 있죠. 네, 테슬라는 전력망의 성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화폐가 없어지고 전력이나 에너지를 소유하는 자가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비트코인이 전력의 교환 수단이잖아요. 비트코인이 그 전력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AI 버블은 테슬라의 붐업으로 이제 시작되고, 그게 이제 터짐으로써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가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페이스 X를 기대를 하고 있고, 저 또한 기대를 하는데, 벌써 기업 가치가 1 트릴리언, 2 트릴리언 이렇게 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엄청난 기업 가치로 상장을 했을 때, 그리고 그거 지금 왜 상장을 안 하겠어요? 아니, 더 간다는 거예요. 시장이 더 불타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때 상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스페이스 X를. 지금이라도 상장시킬 수 있는데, 그럼 시장 더 가서 상장시키겠다. 아마 그때 스페이스 X가 폭등을 했을 때가 우리가 버블 안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 또 테슬라는 내려오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타 값도 1.8밖에 안 돼요. 네. 테슬라는 2배 레버리지를 사셔도 된다. 2배 사도 베타가 3.6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뭐 개별 주식 중에는 뭐 1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에 미증시를 주도할 주도주와 AI와 함께 전망이 좋게 판단되는 미국 주식은 무엇인가요? 역시 반도체, 그리고 AI가 주도를 할 건데, AI 관련된 섹터가 아니라 아예 다른 섹터가 26년이나 27년을 주도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AI는 새로운 산업혁명이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산업혁명의 정보 AI의 혁명이 지금 태동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대체되거나 주도주가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오름폭이 다른 섹터가 더 많이 오른다. 이게 뭐 완전히 다른 섹터가 더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 AI가 관련된 섹터가 더 많이 오를 수는 있어도 여전히 26년 그리고 27년까지도 AI가 주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다르게 가져갈 만한 주식이 저는 이제 방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우주 방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의 한화나 이런 무기 만드는 기업일 수도 있고요. 왜 제가 방산 기업을 되게 좋게 보냐면 지금은 트럼프의 시대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위기가 이란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뭐 우크라이나는 아직 러시아랑 전쟁 중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중국도 이제 대만을 아예 이제 뭐 드릴링이라 해서 그 대만 섬을 이렇게 드릴로 파듯이 포위하는 연습을 그냥 대놓고 할 정도로 대만이 그냥 지금 자기 땅이 돼버렸어요 지금.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에서 발표한 세계 안보 전략이 이제 NSS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 중심으로. 예전에는 미국이 이제 전 세계 경찰관 역할이 됐는데 지금은 미국이 그딴 거 이제 필요 없어. 너네 알아서 먹고 너네가 보호하고 대신에 우리한테 뭐 잘 보이고 우리한테 뭐 국채 사주고 우리한테 뭐 수입하고 이런 뭐 공장들 들여오는 기업들 있는 나라 우리들한테 이득을 주는 나라는 내가 품어주겠다 이거거든요. 베네수엘라도 하나의 나라인데 어떻게 하루 이틀 안에 이렇게 대통령이 잡혔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내부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이 예전에는 미국의 민주당을 집권 민주당이 세계 평화를 지키자 이러면서 좋은 말 하면서 세계 평화를 지키자 했다면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서는 각자 도생으로 갔어요.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정말 좋죠.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뭐 크림반도부터 해서 이렇게 다 먹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은 대만 먹고 홍콩은 이미 먹었고 이러면 이제 자기 그 세력을 키우는데 강대국들이 점점 더 약한 나라를 이렇게 먹게 되는 이런 전 세계 질서가 개편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뭐가 좋을 거냐? 무기를 더 많이 갖춰야 됩니다. 예. 폴란드를 예로 들면 폴란드는 러시아를 정말 그 전쟁 대비를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나라인데 무기를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뭐 한국의 흑표 전차라든지 전쟁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방산 업체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굳이 저는 이제 하나를 꼽자면 AI도 다 묻은 거지만 AI와 좀 뭐 다르게 가져갈 섹터가 있다 그러면 지정학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오르는 방산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로켓랩 같은 주식을 샀는데 지금 뭐 수익률이 뭐 작년 11월 달에 이제 2달 전에 샀는데 90%가 넘었죠. 그것도 산 이유가 이거는 이제 우주 방산이거든요. 우주에 대한 이 영토를 이제 달이라든지 그런 밖에서 지구 밖에서 우주 전쟁을 한다면 그 섹터를 누가 선점할 것이냐. 요게 이제 테슬라, 뭐 스페이스 X가 가져가는 거고 그거를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로켓랩이나 이런 데 투자를 했고 만약에 한국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 한화나 요런 뭐 에어로스페이스 요런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겠고 지정학적 위기에도 베팅을 하셔야 된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은 여기 AI나 뭐 나스닥 빅테크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내리긴 할 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내리면은 이제 안보 위기가 이제 또 나올 것을 대비를 해서 뭐 가지고 있던 현금을 뭐 방산이나 우주 방산 이런 섹터로 좀 30% 이내로 보유를 하는 전략도 미리 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엇갈린 경제 지표에서 지표와는 맞지 않는 주가 흐름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표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표를 매일매일 보고 지표를 계속 해석하려고 그래요. 지표는 해석하지 마세요. 지표는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물가 지표 CPI를 예로 들어볼게요. 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 근데 그때 주식은 떨어졌어. 보통 물가 높게 나오면은 주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오케이야. 근데 이번 달에 CPI가 높게 나왔어. 근데 주식이 올랐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거죠. 저번 달에는 뭐 경기가 좋으니까 주식이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번 달에는 경기가 나쁘니까 물가가 뭐 올랐네? 그러면은 주식 내려야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표가 하나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지표를 다 보고 그리고 그 지표도 하나의 그때 발표된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이어져 왔고 이 흐름이 기울기가 어떻고 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로 파생되는 지표는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모든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표가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이거를 반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흐름만 보면 되지
지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도 이거를 해석하고 싶어. 그러면 이 연관되어 있는 지표들 다 해석하시고 그 뉴스들도 좀 읽어보시면서 내 해석이 맞다, 요거를 좀 그 뉴스에 좀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하고 경제학자고 뭐 유명한 하버드 뭐 경제학자여도 경제학자들은 투자를 잘 못합니다. 예. 그거여도 지표를 다 보고 있는, 해석을 제일 잘하는 사람도 투자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이제 큰 흐름으로 봐서 내가 6개월 뒤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12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1년 뒤, 2년 뒤에는 누가 집권을 하고 정치적인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전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정치 경제학이라고 강조를 드리는데, 지금은 경제학만 보고 지표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만약에 지표가 마음에 안 들게 물가가 너무 높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를 실업률이 낮을 때는 또 좋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낮은데 경제 지표까지 낮게 나왔어. 그럼 디플레로 가고 다 망하는 겁니다. 이때 또 돈을 풀어야죠. 그러면 이제 내가 디플레가 올 것 같네, 이제 6개월 뒤에. 근데 또 디플레가 이제 끝나고 다시 경기가 상승하는 기조로 갈 것 같네, 6개월 뒤에. 항상 6개월 뒤만 생각을 해도, 원래 연준 정책이 6개월 뒤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6개월 뒤만 생각을 해도 예상대로 이제 흘러간다. 만약에 내가 예상한 거랑 반대로 흘러갔어. 그러면은 이제 지표나 그런 걸 탓할 게 아니라 공부를 잘못한 거죠. 이 흐름이 있는데 6개월 앞을 볼 수 있는 지난 10년간, 1년간, 6개월간, 3개월간의 지표가 있는데 이 해석을 반대로 했다면은 매크로 보는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의 구간에 내가 만약에 진짜 매크로를 잘못 봤어. 여기서 베타가 뭐 4다 5다 근데 폭락 시작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매크로를 잘못 봐도 베타 투자법으로 누적해서 투자를 하면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은 이제 지표를 너무 믿지 말고 볼 필요도 없다. 그냥 내가 베타를 유지하면 그 지표가 안 좋게 나오건 좋게 나오건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해석해서 이 주식이 내려가면 베타가 낮아진 거니까 그만큼 주식으로 채우면 된다. 네. 우리는 베타 투자자니까, 그리고 우리는 투자자니까, 인플레 파이터니까 그때마다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석해서 내리면 우리한테는 좋게 나온 거다. 그때 사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지정학적 이슈, 미중 관세 갈등, 불안정한 이슈 등 불안한 국제 정세 상황에서 미국 주식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지정학적인 이슈는 그러니까 계속돼요. 계속.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고. 왜냐면 트럼프가 그린란드 먹는다잖아요. 베네수엘라는 이제 먹었고, 앞으로 그렇게 영토를 넓혀갈 거예요. 제국주의가 이미 트럼프 일기 때부터 2017년도 제가 투자를 처음 했던 2016년도 뭐 그때부터 이미 신제국주의가 다시 도래한 거예요. 그게 지금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중국과 홍콩, 그리고 중국과 대만도 그렇고, 이미 우리가 그 시대에 접어든 거는 확실하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앞으로 50년간 패권을 이어갈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로마 시대 말기쯤에 있었다고, 그때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로마 시대 말기 때 태어났으면 그때는 뭐 진짜 매일매일 뭐 파티가 이어지고 전 세계 영토 대부분을 먹었던 나라인데, 제국주의의 끝을 뭐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뭐 로마 시대로 가보면 그때도 똑같았어요. 이제 뭐 계속 제국을 먹고 이렇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패권을 로마 제국이 가져갔는데, 그 로마 제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근데 그 망하는 시대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 나라가 커지고 강성해지면 점점 망하는 길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시기로 가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가 될 것이냐. 적어도 50년 동안은 이런 그 패권을 뭐 중국한테 넘겨줄 수가 없다. 왜냐면은 이 나라는 신뢰와 실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의 신뢰라는 게 무엇이냐면, 로마도 신뢰를 유지한 게 그 실력 행사거든요. 신뢰를 실력 행사로 유지한 겁니다. 실력 행사가 뭐냐면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른 나라들을 뭐 문화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언어라든지 그런 걸로 지배한 게 아니라, 물론 그거는 후속적인 거겠지만, 나라들을 지배해 나갈 때 실력 행사를 하면서 굴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지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력으로 지배를 하는 게 지금 보면 미국이죠. 트럼프랑 푸틴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위로 스텔스기 띄우는 나라인데, 미국은. 그러면서 트럼프가 저거 봐라, 우리나라 스텔스기 이렇게 네 머리 위로 지나간다, 이런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실력 행사고, 요런 힘의 싸움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건데, 자,
그러면은 이 실력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무력인데 그 무력은 어떤 걸로부터 나오느냐? 화폐예요, 화폐. 미국 달러입니다. 이 실력 행사가 언제부터 됐냐면 이제 근본이 이제 폐지시키고 그 사우디한테 이제 내가 너네한테 안보로 이제 무력으로 너네 보호해 줄게. 이 실력 행사를 해줄 테니까 이 오일 거래하는 데 달러 써줘.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전 세계 나라를 장악하기 시작한 건데 이 실력 행사를 달러로 하면서 그 달러가 이제 전 세계의 화폐가 되고 화폐를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그거를 또 오일을 구매하고 그리고 또 미국의 상품을 구매하고 이런 남는 돈들은 다시 미국 국채를 사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만들어서 주는데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오일 페트로달러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몇십 년 동안 이게 50년 만에 깨질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뭐 위안화 쓴다고 해도 지금 퍼센티지로 따지면 뭐 미국의 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거 달러로 대체하려면 도대체 몇 년이 흘러야 될 것이며 결국 화폐라는 거는 그 달러를 사용하는 그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90%, 99%가 동의를 해야 되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 달러를 신뢰할 거냐 위안화를 신뢰할 거냐에서는 당연히 달러를 선택하겠죠. 왜냐? 중국은 일당 체제예요. 당이 하나예요. 그 위에서 그냥 언제든지 이 기업을 몰수시킬 수도 있고 그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돈을 몰수하거나 아니면 이 지폐 내일부터 100배로 뻥튀기 한다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당 체제가 미국은 지금 두 개잖아요. 그래서 계속 서로 견제하면서 이제 발전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는 거고 1당과 2당 체제는 하늘과 땅 차이. 민주주의와 이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이 신뢰 관계가 역전이 되려면 적어도 30년, 적어도 50년으로 저는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지금 이 달러 신뢰도가 약해지고 있는 게 이 지정학적 위기를 자꾸 미국이 발생시키고 뭐 NSS 국제안보가 이제 세계 전략이 바뀌면서 미국이 자꾸 제국주의 깡패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근본이제로 다시 가자. 옛날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때로 다시 가자. 인류 역사 동안 가장 오래된 화폐가 금이기 때문에 그 금을 보유하자 하면서 금이 작년부터 지금 도대체 얼마까지 폭등을 한 겁니까? 달러가 약해지면 금이 오르고 금이 약해지면 달러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러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는 지금 이 지정학적 이슈를 봤을 때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르게 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당 체제에서는 알리바바라든지 뭐 이런 뭐 중국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여기를 사람들이 신뢰하면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당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2당으로 바꾸면 모르겠어요. 2당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 미국 주식 그리고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 아이폰 쓰고 뭐 유튜브 보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컴퓨터 쓰시죠. 그런 기업을 다 1등부터 뭐 500등까지 가지고 있는 미국이 앞으로도 주도를 할 거다. 네, 요거는 쉽게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아니면 금 요렇게 두 개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 화폐 논리와 신뢰, 실력 행사의 구조적인 논리는 뭐 앞으로는 50년 동안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 ETF 투자를 볼 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이 지수 ETF는 사실 성장이 지금 엄청 급박하게 이제 그 성장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보다는 이제 테마 ETF 쪽으로 돈이 몰리고 그리고 실제로도 나스닥이나 S&P 500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러셀이 많이 아웃퍼폼을 하고 있어요. 러셀이 중소형 주식이 2,000개가 모인 건데 그쪽이 아마 상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개별 주식들을 모아놓은 테마 ETF가 더 이제 아웃퍼폼을 하는 것 같은데 섹터가 이제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이제 지금 AI랑 반도체가 이제 계속 아웃퍼폼을 했잖아요. 이 아웃퍼폼 했던 이제 주식들이 이제 뭐 피지컬 AI 쪽으로 점점 더 로봇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력 그리고 인프라, 설비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섹터 로테이션이 돌면서 그 테마를 미리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점을 한다면은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개인이 잘 했을 때, 개인이 그런 거를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은 테마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지수 ETF 하는 게 낫습니다. 지수 ETF가 뭐 그 실적이 그렇게 지금 좋지 않아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이제 산업혁명 때 시기를 살펴보면은
지금이 이제 AI 그 혁명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 근데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 때 골드러시가 다들 아시잖아요. 골드러시를 이제 하러 갔었는데 이제 그때랑 비교해 보면은 편해요. 2021년에 반도체가 이제 엄청 상승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랑 뭐 그런 기술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21년, 22년이 되고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그때 주식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23년 뭐 1월까지. 그때 하락장에 왔었는데 뭐 S&P가 뭐 30% 가까이 떨어지고 뭐 나스닥도 뭐 엄청나게 떨어졌었는데 그 골드러시가 처음 일어났을 때가 이제 반도체가 21년도에 금광이 발견됐다. 골드러시 금광이 발견된 게 이제 반도체 그때 붐이 일어났던 거고 그 붐이 꺼지면서 금광을 이제 소유하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인프라 회사들이 나타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할 때가 지금 AI 혁명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광은 발견됐는데 여기를 이제 뭐 금광을 채굴 하고 돈을 버는 회사가 AI, 빅테크 뭐 이런 회사들로 이제 점점 더 산업이 이제 성숙화되면서 이제 뭐 청바지를 파는 회사 아니면 곡괭이를 파는 회사들이 각각 테마 ETF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3년 안에 로봇이 외과의사를 능가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발언이 AI, 로봇 투자에 참고할 만한 신호일까요? 일론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 타임이 있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자기가 일단 말은 이렇게 지릅니다. 말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르는데 그게 이제 3년이나 5년 뒤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론 머스크 타임이라고. 이제 뭐 차도 어떻게 바뀌어서 출시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몇 년 뒤에 이렇게 일어나는 뭐 그런 뭐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3년 안이라고 했으면 이제 한 6년에서 9년 그 정도에 이제 뭐 외과 의사를 능가할 수 있는 AI가 이제 상용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26년이니까 30년대 초반에 이제 외과 의사를 통하지 않고 이제 로봇이 진짜 수술을 해서 상용화가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론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일론이 하는 산업 중에 로봇이 있어요. 옵티머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로봇을 이렇게 지금 피지컬 A라고 하는데 이제 손으로 뭘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피지컬적으로 움직이는 AI를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AI를 이제 피지컬 A라고 하는데 그 AI가 이제는 소프트웨어 AI에서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던짐으로써 지금 현대차, 그 현대자동차라는 우리 한국의 기업이 지금 거의 한두 달 만에 90%가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젠슨 황이 앞으로는 피지컬 AI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주가로 말하면은 피지컬 AI 섹터 이쪽이 지금 엄청 올랐어요. 사실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저는 좋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이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테슬라도 이제 억 단위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옵티머스가 저는 그래도 대량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록 AI, 그 소프트웨어 AI를 이제 넣어서 소프트웨어랑 피지컬 AI가 합쳐진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저희가 이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뭐 2만 불, 3만 불 이렇게 가격을 측정해서 가정용 옵티머스를 보급한다. 이런 게 진짜 그 일론의 목표이기도 하고 뭐 이미 예전부터 일론은 하고 있던 사업이고 그거에 더 박차를 가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뭐 아직은 성숙기가 아니라 초기 이제 폭발적인 성장 단계인데 뭐 아마 이것도 30년대 초중반에 성숙기로 접어들고 실제로 옵티머스가 일론 머스크 타임에 의해서 그때쯤에 이제 가정용으로 우리가 한 2, 3천만 원에 살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로서 좋다고 생각해요. 엔비디아 같은 성공한 AI 기업들도 있는 반면 아직 수익 모델이 불확실한 AI 기업들도 섞여 있는데 AI ETF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수익 모델이 지금 AI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 오픈 AI가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빌리언 단위로 그 조 단위로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AI 기업이 이걸로 지금 수익을 완전히 벌어서 손익분기점을 넘긴다 이 시점은 아니고 지금 인프라랑 그런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투자를 이렇게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AI 기업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AI ETF를 우리가 섹터로 정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고 AI로 인한 버블이 일어난다면 이 버블에서 가장
먼저 오르는 주식들이 그 산업의 이제 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주식들이고, 그거를 모아놓은 ETF가 AI ETF니까 유동성이 들어오면은 버블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치고 나가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 기업들이 수익 모델도 없고 아직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제 불확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고를 수가 있습니까? 고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게 앞으로 수익이 날지 안 날지를. 이거를 모른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식 개별로 하나하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AI로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만 100배, 200배 가도 뭐 우리는 뭐 10%, 20% 이런 상승 ETF 자체의 상승률을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AI ETF는 이제 섹터 주식으로 가져갈 만하고, 엔비디아 같은 거는 우리의 메인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거죠. 네. AI 버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블 얘기는 정말 항상 나옵니다. 나스닥 버블, 2000년대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서, 그때도 터지고 뭐 80% 나스닥이 80%가 깎였는데 거기서 5% 올라도 버블 소리 나왔고요. 10% 올라도 버블 소리 나왔어요. 이거 더블 딥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50% 더 하락한다. 20% 오르고 20% 떨어지고 뭐 이런 반복을 하면서도 맨날 나왔던 얘기가 버블론입니다. 지금도 버블론이 계속 나와요. 작년에도 4월 달에 관세 전쟁으로 폭락을 했을 때 그때도 버블이니까 폭락했다. 근데 지금 그때에 비해 거의 나스닥은 이제 거의 2배 가까이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떨어질 때도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떨게 되는데, 오를 때 공포가 정말 심하거든요, 사람들. 포모라고 합니다, 이거를. Fear of missing out. 내가 거기에서 이제 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 공포가 사람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더 버블이라는 이야기는 많아질 거예요. 그 상승은 사람들의 이제 버블이라는 이런 그 상승 공포를 먹고 또 자라고요. 하락은 사람들의 공포를 이제 흡수해서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이 버블은 계속 나올 거고, 사실 버블이라고 하려면 뭐 유동성 지표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 유동성 지표랑 같이 S&P나 뭐 나스닥을 같이 봤을 때 뭐 이전 시기랑 크게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 뭐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에는 정말 기업들이 돈을 못 벌었어요. 그냥 인터넷 www를 붙이면은 그때 다 주가 뭐 10배, 20배씩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엔비디아가 실제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그게 계속 성장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버블은 아니고 버블로 가는 초입. 저도 유튜브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버블로 가는 초입은 맞아요. 네. 하지만 이 정도 상승으로 지금 버블이니까 도망가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네. 더 갈 거예요. AI 버블론이 나올 때 ETF 투자자는 어떤 지표나 뉴스를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까요? 이것도 뭐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인간 지표입니다. 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를 가장 많이 봐요. 제가 왜 이제 사람들의 그런 패턴을 많이 보게 됐냐면, 저는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유튜브에도 항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언제 샀는지, 그리고 언제 팔면서 리밸런싱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에다가 나스닥 차트에다가 다 표기를 해놓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아직도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 보시면 이게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아래에서만 계속 샀습니다. 그래서 좀 저점을 잘 맞추고 거기서 레버리지를 베팅하는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좀 유명해진 건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잘하냐면 사람들을 저는 관찰을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언제 좀 환희에 차 있는지, 그러니까 관찰자인 거죠. 제가 본다면 거의 50% 이상 이 지표를 많이 보지 않나 싶은데, 뭐 뉴스에서 이렇게 하면은 좀 지금은 좀 살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뉴스에서 막 신고가 돌파했다 이러면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잔고가 최대다. 실제로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도 개인 투자자의 그 신용 잔고가 제일 많을 때가 고점이었습니다. 신용 잔고가 꺾일 때가 이제 폭락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신용 잔고가 급격하게 오르고 그리고 급격하게 꺾이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광기에 휩싸여 있고 공포에 휩싸였는지 알 수 있고,
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그 유튜브 댓글, 저한테 이제 조롱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지금 왜 사냐, 그 더블 딥이고 더 떨어질 건데 지금 왜 사냐 이러면은 그때가 저점입니다. 예. 그리고 왜 팔았냐, 그리고 저도 리밸런싱을 하잖아요. 레버리지 투자자니까 이제 왜 팔았냐, 그리고 지금 더 간다, 요런 댓글이 난무하고 또 그것도 조롱이죠. 그런 게 이제 많을 때 보통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이후에는 이제 무조건 고점이 나오고 단기적으로라도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하나 더 지표를 말씀드리면 이제 유동성 지표가 꺾이는 거를 보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제 연준이 긴축을 하다가 긴축을 멈추고 이제 완화 쪽으로 기조를 틀었기 때문에 긴축을 하는 스탠스를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물가가 먼저 치고 나가거나 이런 신호가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레버리지나 베타를 좀 줄여야 돼요. 왜냐면은 이 CPI나 PC 같은 물가 지수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흐름, 이제 물가가 오르는 흐름인지 아니면 물가가 내리는 흐름인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물가가 오르는 흐름이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3개월이 지속이 돼. 그럼 3개월이 만약에 물가가 오르는 흐름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조심히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21년도, 22년도 이때도 3개월까지 물가가 폭등을 했는데 연준이 그거는 봐줬어요. 연준이 어디까지 봐줬냐면 6개월에서 9개월까지 봐줬어요. 물가가 그렇게 폭등을 하는데. 연준은 늦게 대응합니다. 물가가 3개월일 때 잡았으면 되는데 6개월, 9개월 뭐 이럴 때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그때 자산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우리가 또 그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건데, 그럼 물가의 흐름 아니면 인간 지표 그리고 유동성 지표, 이제 거시경제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표적인 해석을 한다면 저는 유동성 지표랑 물가 지표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개별적인 그런 지표로 인간 지표를 보는데, 이제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 물가 다운 그리고 경기 업, 요거를 정말 그 저희 유튜브 투자자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물가가 올라가면은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경기가 내려가면 주의해야 됩니다. 경기가 내려간다는 건 이제 실물 경제가 이제 내려간다는 거는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시기가 온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업이라는 거는 이제 인플레가 오면서 연준이 또 고삐를 조일 그런 시기가 온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예를 들면 엊그제도 발표된 그 미국 GDP, 이게 이번에도 약간 상회했거든요, 예상치를. 그러니까 GDP를 보면 돼요. 경기가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고 물가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 플랫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는 유지하면서 경기는 올라간다? 근데 유동성 지표는 긴축을 해서 바닥을 찍고 계속 유동성을 푸는 기조다? 이러면은 베타를 1에서 2 이상으로 이제 내 자산 포지션을 늘려야죠. 그런 식입니다. 유동성, 그리고 물가 지표, 경기, 물가랑 경기를 봐야 되고,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센티먼트, 심리 지표를 이제 인간 지표로 보는 거죠. AI 산업주를 볼 때 이 회사는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AI 관련된 주식을 볼 때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빅테크나 아니면 나스닥 10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에 적어도 한 70개는 돈을 못 버는 회사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빅테크가 다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근데 이게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다 아니다, 이런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돈을 벌지 안 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는 하버드 나오고 옥스퍼드 나오고 이런 되게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몰라요. 이 회사가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인지, 앞으로 벌지 안 벌지도 몰라요. 요거는 이제 판단을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AI가 지금 가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그 ETF에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몸집이 커지는 거를 생각을 해야지, 이 회사가 앞으로는 대단해질 거야 아니면은 뭐 앞으로 돈을 벌 거야, 요거를 개인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기업을 앞으로 100배 성장할 거라고 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인들한테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 옆집 살거나 아니면 뭐 진짜로 그 현업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빅테크에서 진짜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한국의 뭐 반도체 기업에서 일을 하시거나 이런 임원급 아니면 이런 회사를 좀 옥석을 가려내기가, 그 개인에게 모두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판단을 해서 내가 진짜 100배를 먹었어. 근데 그 100배가 될 기업에 내가 믿음이 얼마나 갈 수 있고, 해봤자 전체 자산에 조금을 투자를 할 거고, 근데 그게 100배가 돼도 문제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결국에 가서 이런 기업만 찾아서 이제 투자를 하고, 한두 사이클은 이제 뭐 100배를 성장을 해서 이제 먹을 수 있었다 쳐도, 하락기 오면은 그 100배 간 기업이 100배 떨어지거든요. 99배가 하락해요. 뭐 90토막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별주를 내가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을 아예 버리시고, 그냥 그 섹터 자체에 내가 편승을 한다.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10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게 아니면 이렇게 찝어서 투자하시지는 마시라. 네. ETF를 투자하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나마 그래도 이게 진짜 좀 괜찮은 것 같다 라는 판단 기준을 세우시려면 그 누가 투자했는지 좀 보세요. 그 어떤 기업의 CEO가 좀 투자했는지 좀 보시고, 그리고 투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 투자를 받는 속도가 있거든요. 그 투자 받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지, 아니면 투자 받는 속도가 처음에 튀었다가 줄어드는지,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지는 기업은 투자가 계속 커집니다. 그 정도 기준으로 좀 그나마 보신다고 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를 얘기할 때 방산주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AI는 이제 그 챗GPT에서 돈을 벌고 뭐 기업들이 사용하는데 좋아지고, 아니면 뭐 사람들이 사는데 뭐 옵티머스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는 뭐 우리의 친구 뭐 인공지능이다, 이게 아니라 AI에 왜 미국이 미친 듯이 투자하고 중국이 미친 듯이 투자하냐면 국가 안보 산업입니다. AI는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AI를 선점해서 AGI, 그 완벽한 인공지능이 이제 나온다면 그거를 먼저 선점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투자한 것들은 이제 다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 안보가 사실은 뭐 미사일이나 핵이나 이런 것들만 많이 갖추고 군인들 뭐 많이 양성하고 이런 국방비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안보가 강력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신산업, 그러니까 AI가 그 사람들의 생활을 아예 바꿔놓을 이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은 이제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거기 때문에 요 AI가 이제 안보 산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주 산업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스페이스X가 지금 밤하늘의 위성을 보시면 밤하늘에 별이 안 보일 정도로 스페이스X의 그 위성이 많이 떠다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 이란 사태에서도 요즘에 이란 2만 명을 학살하고 그렇게 친위대가 일반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인터넷을 끊었지 않습니까? 뭐 방송이나 이런 이제 매체들을 전부 다 블랙아웃 되게 만들었는데, 그럴 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띄워놓은 위성으로 그 이란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위성으로 그 국가의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힘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스페이스X나 뭐 이런 우주, 방산, AI거든요. 이 AI 산업들 때문에 국가가 이제 전복될 수 있는 위기에서 구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전쟁을 거의 안 합니다. 드론이 가서 그 전차에 가서 자폭 드론이 가서 전쟁을 하지, 지금은 뭐 사람이 총 들고 싸우는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파라든지 그런 전력망, 그런 것들을 정밀 타격하고, 그런 것들은 팔란티어 AI가 그런 일들을 이제 국방부 미국 펜타곤이랑 계약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요. 온톨로지 AI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다 AI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런 산업들이 점점 더 나라와 나라,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AI는 국가 안보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액트, 뭐 반도체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AI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수조 달러를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목숨을 건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AI에 투자를 하냐 안 하냐, 하는 건 당연하고, 이제 여기서 조금이라도 뒤처진다면은, 아니면 투자를 안 한다면은, 이제 다른 나라들은 뭐 산업혁명 이제 증기기관 발명할 때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한다면. 베네수엘라도 보시면은 주말 동안 제가 놀랐는데, 이제 커피를 마신 다음에 1시간 반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요게 AI가 다 지형지물과 공간을 이미 다 파악을 다 해놓고, 델타포스가 어디로 침공해서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도 다 AI가 미리 준비를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어느 국가도 놓을 수 없는 산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도 버블의 초입이라고 말씀드린 게 국가들이 버는 돈을 여기다 다 쏟아 부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 빠진 독이라도 계속 채워 넣어서 그 밑 빠진 독 자체가 이제 물 위로 떠오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AI, 우주항공 같은 테마 ETF는 전체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몇 % 정도의 범위를 담아야 하나요? 저는 베타 투자자고 그리고 지수 위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베타 투자자인데 이런 우주항공이나 AI 같은 주식들이 이미 제 그 지수 ETF에 가장 큰 비중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엔비디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게 상위 비중이 크면 클수록 저는 그 비중이 커지는 투자 구조인데 이 주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팔란티어도 보유하고 뭐 아니면 로켓랩이라든지 이런 우주항공 분야의 주식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확신이 있어. 정말 이 산업을 뭐 매일 2시간씩 공부를 하고 아니면은 뭐 여기에 뭐 임원급 정도 돼가지고 앞으로 이 섹터가 지수나 다른 섹터보다 더 치고 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ETF는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30% 이하로 담으시면 됩니다. 30%도 사실 많이 쳐드린 건데 테마 ETF는 10% 정도만 저는 아무리 여기에 믿음이 있다고 해도 테마 ETF는 10% 정도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이따가 베타 그 관리 개념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RS 미국 주식 채널 운영하고 있는 RS라고 합니다. 저는 뭐 특별한 투자자가 아니고 일반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학벌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돈이 많아서 아니면은 뭐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이고 그리고 아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냥 일반 개미 투자자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나 자신을 알자. 좀 건방지게 말하면 이제 주제를 알자. 내 주제를 알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네 주제를 알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할 때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 RS 미국 주식에서는 제가 이제 RS 베타 투자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 뭐 어떤 특별한 뭐 눌림목에서 들어가자 아니면은 뭐 위에서 팔자 아니면 거래량을 보자 이런 기술적인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투자했을 때 베타가 몇이고 그리고 어떤 종목이 있는데 이거의 변동성은 몇이고 베타가 몇이 이 숫자들을 조합해서 자 그래 그러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숫자들의 합이 얼마지 내 자산의 베타 값은 얼마지 요거를 알자는 게 베타 투자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면은 하락이 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지금 계속 상승만 해서 말이 별로 없으십니다. 저도 이 하락을 해야 기뻐요. 왜냐면은 그때 저희는 커뮤니티는 축제 분위기거든요. 베타가 낮아지니까 우리는 그동안 현금을 뭐 월급을 벌든 아니면 이제 현금을 모아왔을 테니까 그거를 투입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베타가 낮아질 때거든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락을 기다리는 투자를 하셔야지 내 주식 어제 샀는데 오늘 떨어졌다고 하루마다 일희일비하는 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 S&P 500이 강남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높은데 왜 사람들이 다 강남 부동산을 할까요? 강남 부동산은 못 팔잖아요. 그리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근데 S&P 500 미국 주식 나스닥은 지금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수익률은 훨씬 높아요. 근데 이거가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서 수익률을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 수익을 유지를 하자고요. 그 유지를 하려면은 베타가 몇인지 알아야 되고 지금 하락 뭐 시장이 10% 떨어졌는데 내 전체 자산 얼마 깎였는지 알아야 되고 그럼 여기서 내가 얼마를 더 사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이거를 알자는 게 베타 투자법이에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그러면 그래 네 말 알겠어. 그럼 나 베타 몇이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베타 그러면 어떻게 정해? 그런 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또 책에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 사이클별로 이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아니면 뭐 재정 확장, 재정 긴축 이럴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각 ETF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버블인지 아닌지 그리고 버블 최고점에서 투자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레버리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그냥 다 썼고 그래 알겠어. 그러면 네가 이렇게 투자한 거 보여줘. 제 채널에 오시면 진짜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살고
파는 그 지점마다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 매 영상 끝부분에 나오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부분을 계좌도 공개하고 제가 살 때 팔 때 다 올려드리고 있고 거기다가 표시도 해놨는데 저는 아래에서만 사요. 그리고 저점 잘 맞춰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버들도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저 참고해서 사시는 거 제가 다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뭐 자랑이 아니라 그 4월 7일 마지막 이번 관세전쟁 저점도 제가 가장 아래에서 3배 레버리지 가장 최대 비중으로 투입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맞출 수 있었느냐? 저는 맞춘 게 아니에요. 베타가 내려가니까. 확 내려가면 그 내려가는 속도의 차이를 보고 저는 그걸 보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지표들도 제가 책에 다 넣어놨어요. 이 후기가 아레스님 이렇게까지 오픈을 하셔도 되냐 이런 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저는 언제 사는지 이런 것도 다 오픈을 하니까 제 채널도 많이 와주셔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목소리도 최근에 오픈했는데 좀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만나 뵙고 할 테니까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나이대별로 나눠보자고요. 저는 이제 30대 초중반인데 이 나이가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또 50대가 있고 60대가 있고 이 생애 주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300만 원 벌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요. 요게 다 베타 값으로 정량화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제 베타가 1이야. 근데 매달 1000만 원씩 벌어. 그럼 내 베타가 점점 더 줄어들겠죠. 현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투자를 안 하면 그러면 현금을 계속 그 투자를 하면서 베타를 채우는 거예요. 베타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많이 벌면 많이 투자하고 그럼 적게 벌면 적게 그만큼 투자를 하면서 이 베타는 20세 뭐 50세 이런 그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통용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왜 투자를 해야 되냐,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예금이 만약에 2%면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1년에 8%씩 푼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6%씩 저희가 손해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8% 이상 수익률을 얻어야 전체 자산 기준입니다. 얻어야 본전이다. 그 본전치기 할 수 있는 거 서울 부동산이다. 서울 핵심지 부동산은 뭐 15% 25%씩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15억 이상 되는 서울 부동산 사라는 거고요. 저도 서울 부동산 샀고 비트코인 있고 미국 주식 있고 금 소량 있고 달러 채권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이 이제 뭐 40대 50대 은퇴를 앞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은퇴하면 사실 뭐 기술을 배우지 않았으면 돈을 벌 길이 막막하고 이제 은퇴했는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투자를 하는데 이미 코스피 5천 넘었고 뭐 미국도 지금 최고점 레벨이고 근데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은퇴를 해서 내가 5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5억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요. 뭐 4억이 있다고 칩시다. 은퇴를 해서 내가 50살 인생을 살았어.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친구 많이 다니는데 그리고 저랑 일하는 분도 삼성전자 과장님 출신이고 다 들어서 아는데 이제 50세가 되면 나갈 준비를 그 전부터 40대 후반부터 이제 희망퇴직 다 기사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게 퇴직을 하고 어려운 시기가 되는데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치킨집이냐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런 길로 내몰리실 거예요. 이제 뭐 3억이 있다고 쳤을 때 3억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것도 대한민국 40대 평균 중위 순자산이 3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가구입니다. 가구 뭐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평균 40대 3억이라고 쳐요. 그럼 3억이 가지고 은퇴를 했다. 그러면 내가 치킨집을 차려 아니면 뭐 삼겹살집을 차리든지 요런 걸로 이제 3억으로 프랜차이즈를 이제 운영을 들어가요. 3억도 힘들어요, 사실. 인테리어 1억 들어가죠. 뭐 보증금 1억 들어가죠. 그리고 뭐 잡비 5천 들어가고 뭐 물류 5천 들어가고 이것도 싸게 말한 거예요. 보통 인테리어 2억, 3억씩 들어갑니다. 보증금 2억에. 보통 이제 5억씩 들어가는데 3억이라고 치자고요. 3억으로 다 했어. 내가 차렸어. 3억으로 하시려면 여러분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버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요. 왜냐면 3억 곱하기 4% 채권, 미국 채권 있잖아요. 그게 4% 줘요. 3억 그냥 넣어놓기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제가 왜 3억 100만 원을 말씀드렸냐면 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의 평균 중위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프랜차이즈 했어.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100만 원이 넘을 수 있는데 100만 원이 넘으면 이제 중간은 넘었다. 내가 대한민국 자영업자 100명 중에 50등 할 수 있으면 3억,
사업하세요. 프랜차이즈 하세요. 그리고 내가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 사업하세요. 100만 원 넘을 수 있으면. 근데 그거 아니면 그냥 넣어 놓으세요. 아니면 투자를 하세요. 투자하시면서 알바하세요. 편의점을 나가시든지 뭐 그런 일반적인 뭐 알바. 요즘은 최저시급이 1시간에 10,000원이 넘었는데 그것만 하셔도 한 달에 240만 원은 그냥 법니다. 그냥 출퇴근만 하셔도. 그거 하시면서 이 자산 3억 계속 가지고 굴리면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그리고 요즘은 120세 시대인데 앞으로 7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70년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50년을 더 사셔도 20년 남았습니다. 그때 동안 3억으로 어떻게 불리시려고요? 베타 투자 하셔야죠. 나스닥 뭐 아니면 엔비디아 뭐 차라리 하다못해 뭐 테슬라 이런 거에 베타 맞춰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집도 없으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투자라도 레버리지 투자하셔서 이 시드 빨리 불려가지고 그 시드로 집 사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뭐 연봉이 작거나 아니면은 뭐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집 없이? 레버리지 해야 돼요. 50대도 마찬가지고 6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타 투자하시고 내려갈 때 들어가자고요, 같이. 저 마이너스 50%, 70%일 때도 투자했어요. 그때가 저점이었고요.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이거 똑같아요. 그냥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은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완벽한 시장이라고 하지만, 이 시장은 완벽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보는 이유는 이 공포와 환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 때 내다 팔고 위에서 사기 때문에 비이성적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하자고요. 베타 투자자들은. 그렇게 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당장 투자하셔야 되고, 베타가 몇인지, 지금 내 베타가 몇인지부터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채널 오셔서, 그리고 책 보시고 이 베타가 적정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보시면서 플랜 세우셔서 120세 시대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